예, 이제 42페이지에 56번 부동산 금융의 구조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피셨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주어져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부동산은 비싸다, 고가성을 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돈만 갖고 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럼 보통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집 살 때 보면. 네. 그러면 집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은 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중소득층, 저소득층? 저소득층.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볼 거냐면 은행에서 대출 기관으로부터 무주택 저소득층이 갑이라는 무주택 저소득층이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내용을 볼 겁니다. 그럼 부동산을 사기 위해 빌리는 돈은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를 빌립니까? 억 단위로 빌립니까? 보통 억 단위, 1억, 2억 이렇게 빌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은행이 가진 돈이 만약에 10억이라면 대출 재원을 마련해 놓은 게 10억이라면 한 10명에게 5명 정도에게 빌려주면 대출 재원이 고갈됩니까? 그럼 문제겠다, 문제가 아니겠다? 문제답니다. 근데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은행은 자선단체입니까? 아니, 자선단체가 아니니까 당연히 영리단체니까 이익을 추구할 겁니다. 이익을. 그럼 이자를 높게 받기를 원하겠다, 낮은 이자를 원하겠다. 높은 이자를. 근데 고소득층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신용도가 높으니까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텐데 위험이 적은 만큼 은행은 고소득층에겐 더 낮은 이자를 수익률을 낮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하면 배째라 배를 내밀 가능성이 크니까 그만큼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그래서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 제1금융권에서는 아예 돈을 빌릴 수가 없네. 그래서 제2금융권 찾아갔다가 제2금융권도 돈을 못 빌리면 그때는 제3금융권으로 사채를 찾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사채 시장에서는 이자율이 매우 높다, 낮다? 높다. 왜냐하면 사채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은 보통 신용도가 높으니까 낮으니까 뜯길 위험이 큰 만큼 그만큼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겁니다. 개념상으로는 그게 지나치게 높아서 문제지만 된 겁니다. 그런데 무주택 저소득층이 집을 산다고 돈을 빌릴 때 은행이 자신의 돈으로 그냥 돈을 빌려주면 당연히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럼 저소득층에 돈을 빌려줄 때 긴 기간 돈을 빌려줄 것 같아? 짧은 기간만? 긴 기간 돈을 빌려주면 그만큼 기간 동안에 그 긴 세월 동안의 위험을 또 감수해야 되니까 짧은 기간을 높은 이자율을 원하겠다. 그러면 결국 단기 고리로 저소득층이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없겠지. 그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20년, 30년 기간, 긴 기간 동안에 걸쳐서 높은 이자율로 낮은 이자율로?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어야 그 돈을 빌려서 집을 먼저 산다. 그리고 걔를 갚아나간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근데 봤더니 은행은 자신의 돈을 가지고 그런 자선 사업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중간에 누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정부가. 그래서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서 돈을 마련해서 그 돈을 은행을 통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단기로 장기로? 장기로. 저리로 고리로? 저리로. 그게 부동산 금융인 겁니다. 개념 자체가. 그러면 이제 정부는 대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디를 거쳐서 은행에 줘서 그 은행으로부터 무주택 저소득층들이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내용을 공부하는 게 지금의 56번의 부동산 금융의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부터 공부하는 금융론에 아까는 감정평가론을 공부한 거고 그 전에는 투자론을 공부했고 그 전에는 경제론을 공부한 겁니다. 우리가 금융론이 시험 문제에 4문제에서 5문제, 많이 나오면 8문제 정도까지도 나오는데 왜냐하면 부동산이 비싸서 돈 빌리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때 이 금융론은 실제로 점수를 획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나오는 부분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때 이 네 문제 중에서 거의 두 문제가 정해져 있고 나오는 부분이 두 문제 정도 나오는 게 56번의 내용인 겁니다. 그 구조의 내용에서 그림 있습니까 지금? 위에 보면 그림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이라 해서 그림 그 부분에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오고 그 밑에 저당담보부 증권의 종류라고 해서 또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또 한 문제가 나온답니다. 거의 80% 이상이 이 부분에서 나온답니다. 그럼 오늘 공부하는 내용에서 두 문제 정도를 갖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이제 제가 칠판에 적어서 바로 이제 설명을 들어가 볼 겁니다. 잘 한번 보자입니다. 여기를 그대로 보십시오. 거기 다 적혀 있으니까 이제 또 적지 마시고 그냥 보는 겁니다. 은행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건 부동산 금융의 구조다. 부동산 금융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은행이 나옵니다. 등장인물이 은행이다. 그럼 은행은 돈을 찍어 만듭니까? 아니면 예금 투자를 받습니까? 예금 투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ABC로부터 예금 투자를 받는 겁니다. 그럼 지금 돈이 ABC로부터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각각이 예금한 금액은 그닥 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이 돈들을 모아서 돈이 이제 은행이 돈을 갖는데 이 돈이 얼마냐면 1억이랍니다. 예를 들어. 그럼 이 1억은 많은 재원입니까? 적은 재원입니까? 적은 재원? 1억이면 엄청 크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적은 재원입니다. 이때 은행이 이 모은 돈 1억을 가지고 놀리는 게 아니라 이 1억을 뭐 하냐면 갑이라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저소득층에게 집사라고 돈을 빌려줍니다. 얘를. 그럼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지금 1억이 누구에게 빌려진 거다? 갑에게. 이제 대출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갑은 이 1억을 가지고 뭘 사는 거냐면 주택을 사는 겁니다. 이 주택을 사는 겁니다. 은행은 갑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돈 빌려줄 때 이 저소득층이라는 게 마음에 걸리겠습니까? 언제든지 배째라 배를 내밀 가능성이 크다. 그럼 그냥 빌려준다? 담보를 제공받고 빌려준다? 담보를 제공받고.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부동산 살 돈을 빌려주는 것.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걸 얘를 두 글자 뭐라고 하냐면 저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 저당. 얘를 저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억을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5% 이자율로. 이게 절입니까? 그랬더니 뭐 더 낮아야지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지만 5% 이자율로 절이로 몇 년에 걸쳐서 빌려주기로 했냐면 20년에 걸쳐서 빌려주기로 했답니다. 그럼 얘는 장기 절이 대출입니까? 장기 절이 대출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주택의 저당권이 형성된 겁니까 지금?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뭘 공부를 한 거냐면 은행으로부터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간 겁니까? 쉽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간 것이다. 얼마를 빌렸다 지금? 1억을 몇 년에 걸쳐서? 20년에 걸쳐서 몇 프로 이자율로? 5% 이자율로 돈을 빌려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갑은 은행에게 뭔가를 줘야 됩니까? 뭔가를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되겠네. 뭘 줘야 되냐면 갑은 매 월에 원리금을 지불해야 됩니까? 그럼 원리금 계산하는 방법 얘기했었는데 저당이 있으면 그 저당에 뭘 곱해서 기억나는 분이 계시나 봅니다. 저당 상수라는 걸 곱하면 저당에 대해서 지불되는 금액이 나오더라. 얘를 뭐라고 한다? 저당 지불액. 이 저당 지불액은 원금만 있다. 원금 플러스 이자다. 원금 플러스 이자. 그래서 얘를 원리금.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뭘 쓴다? 저당 상수. 저당 상수가 없으면 뭐로 나눈다? 화폐 시간 가치 계수 6개 중에 저당 상수의 역수는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현재 가치 계수. 현재 가치 계수. 얘 미음자 없는 거 보니까 현재 가치와 관련된 계수였다.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얘는 갑은 매 기간에
매기간에 저당 지불액을 은행에 이제 납부하는 겁니다.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원리금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납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자, 칠판을 보십시오. 은행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는 저당이 형성됨에 따라 두 가지 권리가 생기는데, 첫 번째, 매월에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리금 수취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은행은 갑이 만약에 원리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고 배째라 배를 내밀면 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까? 걔를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저당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 한 가지를 알았냐면 저당에는 두 가지 권리가 합쳐져 있는 겁니까? 뭐가?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와 뗄 수 있는 권리, 저당권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기간은 대출이 이루어졌을 때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원리금을 매월 받을 수 있는 권리, 원리금 수취권과 그리고 뗄 수 있는 권리, 저당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돼야 됩니다. 그럼 질문. 원리금은 갑이 지불하는 원리금은 누가 받게 돼 있습니까? 은행. 얘를 이제 은행이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유식하게 뭘 가진 자? 저당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네. 왜냐하면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 중에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는 누가 갖고 있는 거다?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겠지. 그 말은 이 원리금 수취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개념 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첫 번째 잘 보십시오.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지금 A, B, C가 예금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A, B, C는 언제든지 예금 인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예금 인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 돈은, 이 1억이라는 돈은 단기간 조달한 돈이다, 장기로 조달한 돈이다? 단기, 장기. 언제든지 꺼내줘야 된다니까. 단기 조달한 돈인 겁니다. 단기 조달한 돈. 근데 단기 조달한 돈을 몇 년에 걸쳐서? 20년에 걸쳐서 빌려줘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단기 조달한 돈을 장기 융자해 줬네?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만약에 예금 인출을 요구하면, 얘 5천만 원 예금한 사람이 예금 인출을 요구하면 얘 꺼내줄 돈이 있겠다? 없다. 은행 꺼내줄 돈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안, 한 발 늦었네. 내가 갑이라는 애한테 이미 빌려줬어. 그러니까 매월 들어오는 원리금이라도 너한테 넣어주면 안 될까? 이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다, 발생하지 않았다? 발생했다. 자산은 있지만 걔를 그때그때 꺼내줄 돈이 없는 겁니다. 현금이 돌질 않는 거지 지금. 그래서 문제가 아니다? 문제다. 단기 조달한 돈을 장기로 융자해 줬으니까. 두 번째, 지금 대출 재원이 많은 재원입니까? 적은 재원입니까? 적은 재원? 그럼 갑에게 빌려주면 이 대출 재원이 고갈되네?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무주택 저소층 갑만 있겠다? 을도 있고 병도 있고 정도 있고 쭉 있겠다?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갑이 선빵 날려서 먼저 장기 저리 대출을 받아버리면 을병정은 하나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을병정이 아우성을 치면 누군가 나서서 돈을 넣어줄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정부는 대규모의 공적 자금을 다른 데 못 쓰고 주택 마련 안 하고 을병정한테 빌려줄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다. 그럼 지금 무려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까? 네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문제가 딱 한 가지를 어떻게 하면 다 해소가 돼버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은행과 갑 사이에 저당, 지금 장기 저리 대출이 이루어진 순간 은행은 가진 자산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산의 정의를 한번 해볼 겁니다. 경제학상에서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건 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유입시키는 겁니다. 미래의 현금을
유입시키는 것. 그러면 건물은 자산입니까? 자산이 아닙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자산이다, 자산이 아니다? 자산입니다. 왜 자산입니까? 그 건물 갖고 있으면 놀리지 않고 임대하면 임대 수입 들어오네? 미래에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그 건물을 처분하게 되면 돈 들어옵니까? 이게 자산이다? 자산입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이 저당은 자산입니까? 자산이 아닙니까? 갑과 계약이 맺어진 이 1억이란 저당은 자산이다? 왜 자산입니까? 이 저당을 갖고 있음에 따라 원리금 수취권에 의해서 매월에 원리금이 들어온다. 미래 현금 유입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 얘 만약에 안 갚아서 째면 저당권을 실행하면 목돈이 들어온다. 얘는 자산입니까? 자산인데 갑이 계속해서 원리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가서 째면 됩니까? 기간의 이익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지. 이 20년 동안의 보장된 기간을. 그러면 은행 입장에선 이 자산은 마음대로 지가 유동화시킬 수 있는 자산이다, 고정된 자산이다? 고정된 자산입니까? 묶인 돈이지. 지금 묶인 돈이지 않습니까? 그럼 죽어있는 놈입니까? 예, 그때그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고정돼 있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가 어원이 죽음이랍니다. 얘는 자산이랍니다. 재산, 자산. 그래서 얘는 모르트, 얘는 게이지. 그래서 얘를 합치면 얘를 모르트 게이지 그러면 정말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이 T가 묵음입니다. 묵음이라는 건 묵이라고 소리를 내는 겁니까? 소리를 안 내는 겁니까? 소리를 안 내는 거지. 소리를 안 내는 거. 그래서 얘를 읽어서 뭐라고 읽는다? 모가지? 예, 모기지라고 합니다. 모기지. 그래서 이 모기지가 바로 뭐냐면 이게 저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기지론, 그럼 저당 잡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기지라는 걸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얘 기억이 안 나면 돈 빌려줘 놓고 모가지 잡고 안 갚으면 친다? 너무 심하다. 배를 째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념은. 그래서 얘 이름 자체가 죽은 재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은 건들지 못하는 거니까. 그럼 이 죽어있는 놈을 살리면, 얘 죽어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죽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면 이 죽어있는 놈을 살리면 되겠네? 그럼 고정되어 있는 걸 살리는 건 유동화시키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 저당 채권에 유동화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칠판 이쪽 잘 보십시오. 유동화시키는 전문 회사가 있는데 얘가 바로 뭐냐면 유동화 전문 회사랍니다.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화 전문 회사라는 곳에 이 은행이 대출 재원이 부족해서 저당을 팔아 치워버린 겁니다. 뭘 팔았다? 저당을. 그럼 저당 얼마? 1억. 몇 년? 20년. 몇 프로? 5%. 이제 이 저당 채권을 누가 갖게 된 거다? 유동화 전문회사가 갖게 된 겁니다. 그럼 1억짜리 자산을 유동화 전문회사가 샀으면 유동화 전문회사는 얼마를? 1억을 누구에게 넣어준다? 은행에 넣어줄 거 아닙니까? 개념상. 그러면 이제 이 1억이 누구에게 흘러 들어간 거다? 이제 이 1억은 누구의 것이 된 겁니까? 은행의 것이 된 것이다? 은행의 것이다. 은행이 유동화 전문회사로부터 빌린 돈이다. 자, 은행의 돈이다. 은행이 빌린 돈이다. 아니, 지금 저당이란 자산을 팔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가진 건물을 팔고 나한테 들어온 돈이 있으면 걔는 내가 건물을 사간 사람에게 빌린 돈입니까? 내 돈입니까? 내 돈이네? 내 돈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 1억은 단기 조달한 돈이 됐다, 장기 조달한 돈. 그러니까 내가 잠깐 한 달 정도, 일주일 정도 쓰고 다시 누군가에게 돌려줘야 되는 돈이면 단기, 내 돈이면
장기인 거지. 내가 장기 운용 가능하니까. 그럼 이제 이 돈의 종류가 장기 조달한 돈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럼 장기 조달한 돈을 장기 융자해 준 거니까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됐겠네. 첫 번째 문제 하나. 지금 뭐 한 겁니까? 은행이 가진 죽은 재산 하나를 살린 거네 지금. 1억짜리 판 겁니다 지금. 저당 채권이란 자산을. 네. 그럼 두 번째. 이제 은행은 또 1억이란 돈이 들어온 거네. 그럼 대출 재원의 고갈 문제도 해소됐다. 그럼 이 1억을 가지고 다시 누구에게 빌려준다? 을에게 빌려준 겁니다. 을이 살 집에 저당 잡고 그럼 그 저당 채권을 다시 팔고 그때 들어온 돈을 가지고 또다시 누구에게 빌려주면 병에게 빌려주면 걔 또 저당 채권 잡고 네. 계속해서 한다면 또 대출 재원이 고갈되지 않고 계속해서 융자 가능해집니까? 그러면 지금 무주택 저소층이 다 장기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네. 이 논리에 의하면.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눈앞에서 처음 시작한 많은 재원으로 적은 재원으로 많은 융자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다. 문제점이 해소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럼 정부는 대규모의 공적 자금을 주택 부분에만 투입할 이유가 없는 거네. 그럼 다른 공공사업을 펼칠 여력이 생긴답니다. 네. 그럼 지금 죽어있는 놈 하나 살렸더니 문제점이 쫙 해결됐다. 그 죽어있는 놈이 뭐였는데? 두 글자? 저당. 네 글자? 저당 채권. 상가 저당 채권입니까? 주택 저당 채권입니까? 지금 주택이지, 주택. 집 사는 내용을 공부하니까. 맞습니까? 네. 지금 그 얘기인 거. 그러면 지금 이제 궁금한 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곳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이라면, 지 돈이 많다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돈 주고 사서 지가 쟁여놓고 있는 건 당연하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 유동화 전문회사는 이 저당 채권을 샀으니까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얘한테 있는 거네? 그리고 뗄 수 있는 권리도 얘한테 있는 거네? 된 겁니까? 그런데 얘는 돈이 그렇게 많은 애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유동화 전문회사가 이 저당을 가지고 뭘 하나 봤더니 이 저당을 담보로 해서 담보로 제공하고 증권을 발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증권은 증권입니까, 여러분? 증권인데 뭘 담보로 발행되는 증권? 뭐를? 저당을 담보로 발행되는 증권인 겁니다. 네. 그럼 이 증권의 뒤에는 누가 존재하는 거다? 저당이? 네. 그럼 이 저당에서는 얼마의 이자가 들어오는 거다? 매월? 그러니까 매월 이 금액에 대해서 연 5%니까 뭐 이게 나눈 금액이 쭉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금액 이자가 있으니까 이 증권을 산 사람에게 약속된 이자율이 4%라면 그 4% 이자를 거의 확실하게 줄 수익의 근원이 있는 거다. 어디서 들어오는 돈으로? 갑이 집어넣는 이자로 약속한 이자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위험이 크다 작다 이 증권은? 이 증권을 산 사람은 약속된 수익을 약속된 대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받을 가능성이 높네. 뭐가 뒤에 있으니까? 이 저당을 담보로 발행된 증권이니까. 그 다음 만약에 배를 째라? 그러면 째서 주겠다는 얘기네 지금? 안정적이다 안정적이지 않다? 안정적인 겁니까? 네.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저당담보부 증권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증권을 발행했으면 이제 얘는 발행 기간이 된 것이고 이 증권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네? 그럼 투자자인 겁니다. 투자자가 사야 되겠지. 그래서 투자자가 A-, B-, C- 등이 쭉 있는 겁니다. 얘는 어느 시장의 투자자냐면 자본시장의 투자자인 겁니다. 그럼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은 뭘 갖고 있는데? 당연히 돈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투자자가 이 저당담보부 증권을 사면 누구에게로? 유동화 전문회사에게로 돈이 들어옵니까? 그럼 이 투자자들은 저당담보부 증권의 지금 수익률은 높다 낮다? 그냥 한번 상식선상에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저당 담보부 증권의 수익은 이 증권을 산 사람에게 지금 얘가 저당이 5%면 얘 6% 줄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없겠네? 왜 없습니까? 저당 담보부 증권에 약속된 수익은 어디에서 나온 수익으로부터? 어디의 이자로부터? 이 저당의 이자에서 챙겨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런 거네. 그럼 지금 이 저당의 이자율은 절이다, 골이다? 지금 이 가장 중요한 특성은 장기 절이 대출이었지. 절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도 절이겠네? 그럼 얘가 예를 들자면 4%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 몇 년간이니까? 20년이니까 얘도 예를 들어 20년이라면 뭐 19년, 18년 이렇게 된다면 이 증권을 산 사람은 몇 년에 걸쳐서? 20년에 걸쳐서 연 얼마에 4%의 이자를 받는다는 얘기다? 그런 겁니다. 그럼 이런 상품이 있으면 투자하겠다. 손 들어 보십시오.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다. 몰랐답니다. 그 말은 이게 시중에서 일반인들이 잘 사는 거다 사는 게 아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발행되고 있겠다 안 되겠다? 실제로는 발행이 되고 있다 없다? 발행이 되고 있으니까 공부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본 적이 없네? 그럼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이 산다는 얘기네 보통? 네. 그럼 이 투자자의 종류 중에 보통 누가 있냐면 기관 투자자라는 게 있어요. 기관 투자자. 돈 많이 가진 애들. 그래서 대표자가 누구냐면 보험회사. 그럼 들어보십시오. 보험회사는 매월 보험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럼 한 명 한 명이 내는 보험료는 큰 금액이다, 작은 금액이다? 작은 금액인데 수많은 사람에게 받다 보니까 그 쌓이는 돈이 크다? 그럼 그 자금을 모아놓고 그냥 은행에 예금시켜 놓거나 자신의 은행에다가 자신의 금고에다가 쟁여놓고 있습니까? 걔 운용합니까? 자금 운용팀이 분명히 존재하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이 보험회사에서 돈을 모아놓고 그 돈을 가지고 위험한 곳에 집중 투자해버린 겁니다. 예, 그래놓고 그 돈을 다 날려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보험사고가 뻥하니 터졌습니다. 그러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줘야 되겠네? 그럼 걔는 목돈 아닙니까? 목돈. 그런데 이미 다 날려먹었다?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엄청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보험회사 같은 기관 투자자는 수익률이 낮아도 좋으니까 안정적이지 않은? 안정적인 단기간 투자, 장기간 투자? 장기간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금융 상품이 필요했다? 그에 맞는 금융 상품이 나온 거네? 얘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 투자자가 못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까지 되십니까? 근데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이게 1억짜리면 일반 투자자도 충분히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막 이제 드는 겁니다. 아니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 금액을 일부러 작게 얘기해서 이 금액인 거지. 이 기본 개념이 이렇다는 거지. 실제로 발행되고 있는 걸 보면 액수가 하나의 채권당, 이 증권이 저당담보부 증권 지금 발행되고 있는 게 200억 단위가 다 넘어갑니다. 하나가 5천억을 4개로 쪼개고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된답니다. 1000억이 넘게. 그럼 일반인이 1000억이 있는데 여기다 투자하면 미친 겁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저당담보부 증권의 발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그럼 결국 여기를 잘 보십시오. 결국은 이 내용인지 보십시오. 기관 투자자가 가진 자본시장의 돈이 누구를 통해서? 유동화 전문회사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흘러들어가서? 은행으로 흘러들어가서 누구에게로? 무주택 저소층에게 들어가서 이 무주택 저소층들이 뭘 사는 거다? 집을 삽니까? 집을? 지금 이 내용이네. 그럼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저당담보부 증권이 발행돼서 하는 역할은 자본시장의 자금을 부동산 시장으로 연결시켜서 움직이는 역할을 한다. 연결시켜서 움직인다를 유식한 표현으로 연동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당담보부 증권의 발행 액수가 만약에 얘가
1억이라면 얼마가 유입되는 건데? 이게 1억 주고 사니까 그 1억이 은행을 거쳐서 1억이 유입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저당담보증권이 5천억만큼 발행이 됐다면 자본시장을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 얼마의 자금이 유입되는 거다? 5천억?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돼 있다면 유입되는 돈의 양이 지나치게 많은 거니까 시장에 유입되는 돈의 양을 줄이기 위해,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 수요자를 줄여줘야 된다. 유효 수요를 줄여줘야 되겠네. 그러면 유입되는 돈의 양을 줄이기 위해 저당담보증권의 발행 액수를 늘리겠다, 줄이겠다. 줄일 것이고,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축소돼 있다면, 위축돼 있다면 그땐 얘를 살리기 위해 유입되는 돈의 양을 늘려줘야 됩니까? 그럼 저당담보증권의 발행 액수를 늘리겠다, 줄이겠다? 늘리겠네. 그럼 질문, 정부는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경기 조절을 할 수 있다. 옵니까? 개념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된 겁니다. 그럼 질문. 각각의 이제 내용에서 조금 세세한 포인트를 다듬으면서 넘어갈 겁니다. 지금 이 저당담보증권은 뭐가 없으면 발행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저당이 없으면. 그럼 이 증권은 이 저당으로부터 나온 자식이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지, 자식이네, 자식. 근데 참 신기한 게 자식은 이자를 붙이면 약간 개념이 이상해집니다. 이 자식. 예, 그래서 이제 자식이 된 겁니다. 자식. 그럼 얘는 어미입니까? 엄마네, 엄마. 그래서 얘는 어미 모자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저당이라 한다? 모저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어미의 특성과 거의 비슷한 특성을 가진 애가 태어납니까? 생판 다른 놈이 태어납니까? 자식은 엄마의 특성을 물려받는 거지. 그럼 엄마가 장기절이니까 자식도 장기절이어야 되겠네? 네. 그럼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보다 크면 안 되네?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엄마보다 크면 끔찍해 죽지 지금. 네. 그러니까 저당담보증권의 수익률은 모저당의 이자율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게 낮은 게? 얘가 낮은 게 일반적이겠지. 그럼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념은. 여기까지는 되셨습니까? 그럼 이 내용에서 물주가 한 명 있습니다. 물주는 갑이다. 지금 부동산 금융의 구조를 공부했는데 이 내용의 전체 물주는 돈 대주는 사람은 갑이다. 유동화 전문회사다. 자본시장의 투자자다. 자본시장의 투자자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를 잘 봐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끝장입니다. 얘가 만약에 자본시장의 투자자가 돈을 안 집어넣어주면 이 돈 흘러들어가지 않고 이 돈 흘러들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내용 말짱 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루를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친구를 만나서 재밌게 놀기 위해서는 물주를 만족시켜줘야 됩니까? 그래야 끝까지 재밌게 놀지. 물주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니까. 중간에 파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주가 누구니까? 이제 누구? 그냥 투자자니까. 어느 시장의 투자자? 자본시장의 투자자니까 이 투자자를 만족시켜줘야 됩니까? 얘를 만족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투자자를 데리고 야밤에 술집 데리고 다니면서 술 먹여주면 얘가 만족합니까? 그게 아니지. 지금 투자자는 뭘 사는 사람이다? 저당담보증권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 저당담보증권의 내용이 만족스러우면 살 것이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안 사겠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투자자의 욕구는 하나 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저당담보증권은 한 가지 종류로 개발이 됐겠다, 다양한 종류로 개발이 됐겠다. 다양한 종류로 분명히 개발이 됐을 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개념 자체가.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 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상승되면 더 높은 이자를 원하겠습니까? 똑같은 이자를 원하겠다? 물가가 상승되면 그만큼 화폐 가치는 떨어지니까 더 높은 이자를 원하겠네? 그럼 이 모저당의 이자율이 고정이자율인 경우에도 거기서 태어난 저당담보증권의 이자율은 변동이자율로 발행될 수도 있겠다, 없겠다? 있겠답니다. 누굴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투자자를. 그럼 이 저당이 지나치게 커서
한꺼번에 사기에 투자자가 부담스러워한다면 이 저당을 쪼개서 발행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증권은? 누굴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투자자를. 그러면 저당이 너무나 조금해서 씹는 맛이 없다고 투자자가 얘기하면 한 대 뭉쳐서 발행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 그럴 겁니다. 그럼 여러 개의 저당을 하나로 뭉쳐버리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풀 발라야 된다? 그 풀은 아닌데. 그래서 저당 풀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당들을 뭉쳐서 발행하는 것. 여기까지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모 저당이 고정이자율인 경우에는 저당담보부 증권의 이자율은 반드시 고정이자율로 발행돼야 된다. X. 모 저당의 크기 그대로 저당담보부 증권은 무조건 발행돼야 된다. X. 쪼갤 수도 있고 합쳐서 발행할 수도 있다. 누굴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투자자를. 이 내용이 따라 나왔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럼 지금 얘는 장기 저리 증권입니까? 절입니다. 얘 낮은 이자율이다 이겁니다. 근데 얘가 낮은 이자율이어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얘를 사는 이유는 뭡니까? 위험이 크니까 작으니까? 위험이 작으니까. 왜 얘는 위험이 작은 겁니까? 뭘 담보로 발행됐겠습니까? 저당을 담보로 발행된 증권이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돌아다니는데 사고 치면 누가 막아주겠다는 얘기다 지금. 뒷감당을 엄마가 해주겠다는 얘기지. 그 엄마가 누구고? 저당이고. 자식이 뭐다? 저당을 담보로 발행된 증권이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얘는 간략하게 이렇게 둘로 쪼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1차 저당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2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1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출자와 저당 차입자 사이에서 저당 채권이 만들어지는 시장. 이게 1차. 그럼 1차적으로 만듭니까? 저당 채권이 1차적으로 만들어진 거네. 그럼 만들어진 이 저당 채권을 사고 파는 시장. 그래서 걔를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시장, 유통시키는 시장이 몇 차다? 2차. 그럼 만들고 사고 팝니까? 사고 팔고 만듭니까? 만들고 사고 팔겠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뭐라고 문제가 나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냐면 저당 대출기관과 저당 차입자 사이에서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은 2차 저당 시장이다. 2차가 아니라 1차. 1차 저당 시장에선 저당 담보부 증권이 유통된다. X, 걔는 2차. 네. 그럼 1차 저당 시장만 있었을 때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했습니까? 근데 2차 저당 시장이 존재함에 따라 저당 채권을 사고 팔매 따라 유동화됨에 따라 그 문제점이 다 사라진 거다? 그럼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동산 금융은 1차다, 2차다? 2차? 외우는 방법. 진정한 의미에서 술 먹기 시작하는 건 몇 차부터? 2차부터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럼 되겠네. 된 겁니다. 그럼 다시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는 갑의 역할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 이거 저소득층이라고 얘기하니까 약간 기분은 나쁘지만 사실은 중소득층도 집 사기 위해 돈을 빌리지. 심지어 있는 사람 고소득층도 집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저당 채권이 형성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된 상태에서 돈을 빌린 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럼 갑의 역할을 우리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은 저조차도 이 강의를 하기 전에는 저당담보부 증권이라는 게 발행되고 있는지를 알았겠다 몰랐겠다?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1차 저당시장의 저당 차입자는 갑은 2차 저당시장의 저당담보부 증권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X 없지.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갑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제 은행에게 열심히 이제 갑은 돈을 빌린 순간부터 배가 뜨끔뜨끔한 거 아닙니까? 약간 따뜻하면서도 왜? 은행이 배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배가 부풀어 오르면 째려고. 아니, 못 갚으면 째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갑아 미안해. 내가 대출 재원이 부족해서 이 1억을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곳에 팔았더니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곳이 저당담보부증권을 발행을 해서 그 저당담보부증권이라는 것을 C-에게 팔았어. 그래서 C-에게 너는 9천만 원에 대해서 4% 이자를 주고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나한테 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승질 난다 안 난다? 승질 날 거 아닙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그러니까 당연히 1차 저당시장의 갑은 무주택 저소층은 저당 차입자는 2차 저당시장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다시 지금 현재는 1차 저당시장에서는 저당채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은행의 자산인 거네? 그럼 2차 저당시장에서는 누가 산 거네 일단? 유동화 전문회사가. 그러면 이때 지권은 지가 가진 자산은 지 마음대로 보유하고 있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 거다. 무조건 팔아야 된다. 아니 내가 가진 자산이 있으면 내가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팔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1차 저당시장의 저당 대출 기간 은행은 반드시 모저당 저당채권이 형성되면 팔아야지. 자신의 자산의 일부로 보유할 수 없다 그러면 X겠네. 아 대출 재원이 있으면 걔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자 수입 누리면 되는 거고 없으면 파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2차 저당시장의 유동화 전문회사도 저당채권 사서 지 돈 있으면 이자 수입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저당담보증권을 발행해서 팔아도 되는 거다. 네, 이 내용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네, 개념이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 이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지금 이해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설명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고 얘를 단순화시켜 보면 이런 얘기인지를 보십시오. 자본시장에서 자본시장이고 부동산 시장이 있는 겁니다. 쟤를 굉장히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유동화 전문회사가 유동화시키는 전문회사가 자본시장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돈을 뭐해서? 빌려서 누굴 거쳐서? 은행을 거쳐서 무주택 저소층에게 갑에게 갑을 병정 이런 무주택 저소득층들에게 뭐 사라고? 집 사라고 돈을 빌려준답니까? 빌려서 빌려준다? 지금 개념이 빌려서 빌려주는 거지.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 잘 보십시오. 유동화 전문회사가 자본시장으로부터 1억을 10% 이자율로 1년에 걸쳐서 빌려왔다면 그 돈을 가지고 은행을 거쳐서 갑에게 만약에 얘들한테 빌려준다면 전체 얼마를? 빌려온 돈 다 빌려줘도 1억을 몇 년에 걸쳐서? 얘 1년 동안 빌린 돈을 2년 동안 빌려줄 수는 없겠네. 빌려온 기간보다는 짧게 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수해서 돌려줄 수 있어야지. 개념이. 그럼 얘는 1년보다 짧은 기간, 예를 들어 11개월, 그리고 얘 10%로 빌려왔으면 9%로 빌려주면 손해네. 그러니까 적어도 더 높게 빌려줘야 되겠지. 그래서 얘 11%, 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가 조금만 챙겨도 발행 수수료 등 다 이제 수수료 등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부동산 시장에 꼬작 얼마가? 1억이 장기로 단기로? 단기로 고리로? 이건 저소층이 빌리기 어려운 돈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융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 무주택 저소층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야 되냐면 부동산 금융은 아예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뭐여야 된다? 장기? 저리 대출? 그것도 많은 금액이 적은 금액이? 많은 대출 금액이 대출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무주택 저소층이 집을 가진 상태에서 보유하면서 걔를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주거 안정을 깨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그 말은 돈을 빌려올 때 유동화 전문회사는 적은 돈을 빌려야 된다. 많은 돈. 그래서 얘가 만약에 5천억을 빌려온다면 얘 4%로 빌려온다면 얘를 20년에 걸쳐서 빌려온다면 자본시장으로부터 그럼 얘 5천억을
5천억을 최대 5천억을 약간 더 붙여서 5%로 얘 20년 가까이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최대치로 따져보면 이런 개념이 돼야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관건은 이 내용의 성패는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곳이 자본시장의 돈을 얼마만큼 장기로 얼마만큼 저리로 빌려오느냐가 이 내용의 성패를 좌우한다? 맞습니까? 그럼 잘 보십시오. 돈을 빌려가겠다는 이 유동화 전문회사가 신용도가 낮다라면 자본시장은 돈을 높은 이자로 빌려주겠다, 낮은 이자로? 높은 이자로 빌려줄 거 아닙니까? 짧은 기간, 긴 기간? 짧은 기간 빌려줄 겁니다. 그러면 낮은 이자로 긴 기간 빌려오기 위해서는 이 유동화 전문회사는 신용도가 매우 높아야 된다? 그러면 공적 기관이라 공신력까지 있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유동화 전문회사는 정부 기관이 하는 거다, 민간 기관이 한다? 정부 기관이 담당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개념이.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주택금융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주택과 관련된 금융을 공부하고 있지. 그럼 주택금융을 담당하는 공사가 있겠네? 이름이 뭐다? 주택금융공사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미국입니까? 한국입니까? 우리가 미국이다? 둥국입니까? 한국이네.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겠지.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게 토지주택공사가 아니라 주택과 관련된 금융과 관련된 공사인 거네 지금. 그래서 얘가 바로 광고 모델이 최불암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네? 최불암 옹께서 이제 선전을 하시던 주택연금 어쩌고저쩌고 이런 광고 주체가 한국주택금융공사답니다. 그래서 얘가 예전에 KHFC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KFC 같고. 그래서 얘를 줄여서 HF 공사. LH 공사는 뭡니까? LH 랜드 하우스 뭐 이런 공사, 토지주택공사. 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파이낸스 이런 식으로 따라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자본시장에서 돈을 빌려올 때 그냥 돈 빌려줘 그럼 됩니까? 뭔가를 팔아야 된다? 증서를 줘야 되겠지. 뭘 발행해 주는 거다? 주택? 저당 담보부 증권. 저당 담보부 증권을 발행하면 자본시장의 사람들이 그 증권을 살 거 아닙니까? 산 만큼 돈이 들어오겠네. 그 돈을 이제 은행을 거쳐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 왜 은행을 거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직접 빌려주면 안 됩니까? 자, 보십시오. 무주택 저소층은 서울에만 있습니까? 제주도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곳곳 다 있습니까? 곳곳에 다 있네.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본사가 어디에 있냐면 서울역 3번 출구에. 그럼 만약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때 이 돈을 무주택 저소층에게 직접 빌려준다면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 제주도에 사는 사람은 어디까지 올라와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서울역을 가야 된다니까.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불편이 너무나 크게 초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런 방법은 지점을 곳곳에 전국에 다 둔다? 세세하게? 그럼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자금이 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한국주택금융공사 봤더니 곳곳에 지점이 있는 곳이 있네. 그리고 말 잘 들을 수밖에 없는 애가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다? 은행이지, 시중은행들. 그래서 그 은행들에게 돈을 주고 그 모은 돈, 지금 이 대출 재우는 누가 모은 돈입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모은 돈을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에서 재원을 마련한 대출금이 있을 것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마련한 재원을 빌리는 경우가 있겠네. 두 가지겠지, 두 가지. 개념이 그렇습니까?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되겠다? 제약이 더 많겠다, 적겠다? 많겠네. 아니, 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개념이.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려줄 필요도 없는 거지. 그래서 제약이 있는 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빌려주는, 그 재원으로 빌려주는 경우다. 그래서 정부는 주택을 뭐로 보냐면 보금자리로 봅니다. 삶의 보금자리. 그래서 보금자리를 갖기 위해 빌리는 걸 보금자리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재원으로 돈을 빌리는 걸 특별히 모기지론 중에서 뭐라고 이름한다? 보금자리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보금자리론을 빌려서 상가 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지금 주거 안정을 깨하기 위해서 저소층에 빌려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 저소층이 돈 빌려서 고가주택 사면 됩니까? 안 되지. 무주택 저소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상 주택에 고가주택은 사면 안 되겠네. 아니, 그런 조건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그 이유 때문에. 네. 그러면 그냥 주택이라고 빡빡 우기면 됩니까? 공적장부에서 주택이라고 돼 있는 놈을 사야 된다? 공적장부에서 주택이라고 돼 있는 걸 사야지. 등기부등본상. 그게 조건인 겁니다. 네. 그럼 기본 개념은 무주택자가 사야 되겠네? 네. 그리고 이 돈을 빌리는 사람은 5살짜리가 와서 집 사기 위해 돈 빌려주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네. 상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네? 경제력이 있는 사람? 그럼 적어도 성년이어야 되겠네? 개념이. 그래서 만 19세 이상인 자가 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그러면 중요한 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당담보부 증권을 잘 발행해야 증권의 내용과 수익률 자체가 투자자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놈을 만들어야 투자자가 산다. 그러니까 이 저당담보부 증권의 종류는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럼 현행 발행되고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면 걔는 가장 다양한 투자자들의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놈이다, 없는 놈이다? 아니, 지금 딱 하나만 발행되고 있는 게 있다면 실제로. 아니, 지금 뭔 얘기냐면 다양한 걸 개발을 해놨는데 그 다양한 것 중에 지금 발행되고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지금 발행되고 있는 놈 하나는 다양한 투자자들의 욕구를 가장 잘 개발된 것 중에서는 반영해주는 거지. 에? 그럼 우리가 중국집 가면 짬뽕, 짜장면 중에 항상 망설입니까? 안 망설입니까? 그래서 짬뽕을 시키면 짜장면이 먹고 싶고 짜장면을 먹으면 짬뽕이 먹고 싶은 거지. 그래서 나온 게 짬짜면이지. 네? 그럼 두 가지 치우친 게 있으면 중간에 거고, 또 소스도 매운 소스, 순한 소스 막 이렇게 섞어서 먹고 싶다, 하나로만 먹고 싶다? 섞어서 그런 게 개발됐겠습니까? 그 내용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몇 분 쉬었다가 10분, 그렇게 정확하게 맞히셨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그 내용을 공부합니다. 10분 쉬십시오.